우리나라 절대 위기인 상황이 첫 번째는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래요. 두 번째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그것도 빚내서 집값을 띄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괜히 돈 빌려가지고 집 샀다가 내 일자리나 잃어버리고 내 소득은 늘지 않고 그러면 어떡하죠? 내가 돈을 벌려면 집값이 올라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. 인구 문제나 아니 경제성장 측면에서 도대체 집값이 올라갈 그 여력이 별로 없는데 더구나 집 같은 거는 정말 일부 투기꾼을 제외하고는 10년, 20년 바라보고 집을 사는 거 아닌가요?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꼴이 나고 있잖아요. 이미 일본은 그렇게 해서 집값이 3분의 1로 빠졌고 지금도 아직도 원상태로 회복도 안 됐어요. 최근에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신고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뭐 일각에서는 지금 불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, 교수님은? 저는 불장에 진입하는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지난번에 뭐 토지거래 허가제, 뭐 토어제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뭐 서울시에서 2월에 갑자기 뭐 풀었다가 다시 또 막 엄청나게 막 튀어 오르니까 그러니까 잠재적인 수요는 있었던 거죠. 아무래도 강남 지역은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또 이제 규제를 더 강화했죠. 이제 지역도 더 넓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와 이거 앞으로도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는 학습 효과가 좀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강남 그 지역 이외에 다른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로 이제 묶이지 않은 지역으로 자꾸 확산되는 측면도 좀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. 어쨌든 뭐 그런 상황으로 자꾸 이제 가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좀 떨어질 만하면 집값을 또 띄우려고 또 정부가 하겠네 뭐 이런 측면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걸로 몰려가서 단기적으로는 좀 가격이 좀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.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집값이 지금 많이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잖아요. 근데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그래도 이제 서울만은 이거 부동산 불패야.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지방이나 아니면 수도권 외곽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또 빠질 수 있지만 똘똘한 한 채가 어딨냐. 이거 결국은 서울 그것도 강남이니까 그쪽으로 더 돈이 몰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투자잖아요. 이것도. 네. 우리가 그냥 살 집을 마련한다 하지만 항상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것을 내가 예를 들어 10억을 투자했을 때 아니면 내가 5억은 내 자본이고 나머지 5억을 내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고 해요. 그러면 5억에 대한 뭐 이자 부담도 있잖아요. 사실 나머지 5억도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른 데 투자했으면 그만큼 이득을 얻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그 기회비용만큼 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? 물론 그런데 들어와 살면 그것 때문에 뭐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생활의 편리함이라든가 아니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뭐 나름대로의 어떤 수월성이라든가 특히 강남 지역 같은 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여기 산다 해가지고 좀 폼낼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. 뭐 요즘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. 뭐 자동차 살 때 승차감보다는 하차감이 중요하다.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 이목을 딱 보고 내가 그래도 서울 그것도 강남 내 여기 살아 나 집 한 채 있어.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등등 이유로 해서 뭐 가수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경제를 바라볼 때는 좀 장기적이고 또 전 세계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.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을 계속 치수게 이렇게 올렸던 그런 요인들이 다 반대의 상황으로 바뀌었잖아요. 우선 당장의 인구만 보더라도 인구가 1960년대 초만 해도요. 인구가 2,500만 밖에 안 됐어요. 근데 지금은 5,100만 명 정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2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. 그것도 지방에 사는 인구가 다 합해서 그런 거예요. 근데 그 지방에 사는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이 다 서울, 수도권 아니면 대도시로 다 올라왔죠. 그러니까 서울, 수도권,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도대체 집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또 자연 증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올라가는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202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. 매년 지금 한 12만 명 정도 감소하는데 그 감소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. 그중에 특별히 이제 집을 특별히 더 많이 수요하는 젊은 생산 연령 인구, 보통 우리가 15세부터 64세까지 하는데 그 생산 연령 인구는 더 빠르게 줄고 있어요. 지난해만 해도 30만 명 감소했어요. 자꾸 감소해요.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뭐 감소 안 하지. 서울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. 인구가 가구 수도 계속
사실은 주는 게 맞는 거예요. 다만 이제 정부가 계속 뭐 무주택 가구면 뭐 우선 분양하는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숫자만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. 이미 거의 100%다 이미 주택이 보급이 된 상태예요. 근데 계속 이걸 나눠서 그런데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인구 구조상으로 보면 서울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집값이 예전처럼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. 두 번째는 예전에 인구만 늘은 게 아니라 소득도 얼마나 빠르게 늘었어요. 1년에 10% 이상씩 내 소득이 늘어난 거예요. GDP 규모가 그냥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했으니까 물론 그걸 인구로 나눠야지 내 1인당 소득이 돼요. 근데 그게 이제 또 빠르게 인구가 늘어나니까 GDP 증가율보다 좀 낮지만 그래도 7, 8% 이상 매년 평균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구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집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또 좋은 집, 큰 집, 수도권에 있는 집 이런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꾸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.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것도 바뀌었다.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이 한국은행 추계로 하면 올해 1.8%로 추락했다. 한때는 10%가 넘었는데 줄었다. KDI도 이제 한국개발원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싱크탱크 거기서도 1.9%로 떨어졌다.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 2030년대 중후반이면 이게 0%대가 될 거다. 1%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. 4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0% 밑으로 떨어질 거다는 거예요. 자, 이런 상태에서 내 개인 소득은 늘어날까요? 내 일자리는 계속 안전하게 있을까요? 괜히 내 돈 빌려가지고 집 샀다가 내 일자리나 잃어버리고 내 소득은 늘지 않고 그러면 어떡하죠? 걱정하지 마. 이 교수는 정말 학자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히 또 설레발도 치네. 이런 분들도 계신데 아니 도대체 그런 경우에도 내가 돈을 벌려면 집값이 올라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. 내 중간에 내 소득이 내가 없어지고 일자리도 없어져도.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문제나 아니 경제 성장 측면에서 도대체 집값이 올라갈 그 여력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내가 무슨 거기에서 엄청난 투자 이익이 생긴다고 해서 그걸 투자를 하겠냐는 거예요. 더구나 집 같은 거는 정말 일부 투기꾼을 제외하고는 10년, 20년 바라보고 집을 사는 거 아닌가요? 그러면 내가 집을 딱 샀는데 10년 뒤에 이게 0%대예요. 다시 20년도 안 돼서 다시 또 이제는 0%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꼴이 나고 있잖아요, 이미. 일본은 그렇게 해서 집값이 3분의 1로 빠졌고 지금도 아직도 원상태로 회복도 안 됐어요. 상가 건물은 더 많이 빠졌고요. 물론 주식도 빠졌고 다 빠졌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다 지금 올인하면 안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2017년 지난번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지난번 윤석열 정부까지 사실은 정부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뭐 제가 특정 정권을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하려는 것도 아니에요. 그 당시에 뭐 제가 볼 때는 정책 실패가 굉장히 많았고 뭐 25번 계속 부동산 정책 바꿨잖아요. 근데도 계속 집값은 올랐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코로나 딱 터지니까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고 금리가 낮으니까 그 힘으로 지금 올라간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지금 2022년 하반기에 지금 집값이 떨어질 만하니까 이번에는 또 윤석열 정부가 또 집값을 또 띄우는 정책을 또 쓰는 거예요. 지난번 정부 잘못해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번 정권이 또 그래. 그래 보니까 지난번 총선 때 그래서 폭망한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그래도 주택보급률이 한 51%는 된다더라. 그러니까 적어도 과반수 이상은 집값 오르는 걸 좋아한다. 이 정치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제가 어떤 정치인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집값 좀씩 올라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가요? 아닌가요? 아니라고요. 왜 아니냐면 그 51%라고 해요. 그러면 49%는 당연히 집값 오르는 걸 싫어할 거고 나머지 51% 중에서도 서울 강남의 일부 정말 그야말로 똘똘한 한 채 아니면 여러 채 갖고 있는 투기꾼 그 사람들 말고는 지방에 집을 갖고 있거나 서울 변두리에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씩 더 키워가지고 서울 요지로 자꾸 옮겨가고 싶은데 집값은 엄청나게 빠르게 오르면 좋아하겠어요? 안 좋아하죠. 그래서 정권이 계속 바뀌는 건데 그걸 정치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. 이게 아주 거대한 부동산 카르텔이 저는 있다 생각을 해요.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도 그래서 계속 설레발 치잖아요. 이래도 집값이 오른다. 아니면 또 언론도 막 계속 그렇게 분위기 또 띄우잖아요. 건설업체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그게 수요가 살지 않는다. 그게 안 되니까 정부가 계속 하는 게 수요 띄우는 정책을 계속 해 왔잖아요. 그러니까 예전 그 문재인 정부 때 거는 제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제 책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절대유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여기
아예 정말 수십 페이지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으로 왔는지,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. 우리나라 절대 위기인 상황이 첫 번째는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래요. 초저 출산율. 두 번째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그것도 빚내서 집값을 띄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잠재 성장률과 더 떨어뜨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되고, 또 결혼 못하고 아이도 못 갖게 하고 뭐 이러니까 또 그게 또 이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더 낮추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. 그걸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, 그게 아니라도 이건 뭐 너무 당위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그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도 생각해보면, 그동안 정부가 계속 뭐 여러 가지 뭐 규제도 풀고 빚내서 집 사라 해가지고 뭐 특례 보금자리론, 신생아 특례 대출 뭐 이런 등등의 이름을 해서 계속 돈을 풀어왔어요. 뭐 40조, 60조, 올해도 60조 또 풀겠다고 하고, 그것도 부족하니까 요즘에 또 뭐까지 하냐면 청년주택 드림 대출 해가지고 20살부터 30대까지 무주택자인 경우에, 또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면 좀 더 해서 뭐 2억인가 또 아주 저리로 빌려주겠다는 거예요. 아니 20대면 이제 대학생이 이제 뭐 1, 2학년인데 이 아이들이 무슨 돈을 빌려서 집을 사요. 아이들을 다 투기꾼을 만드는 거예요. 왜 그렇게 해요? 수요가 없으니까.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그 주택 구입하는 연령층이 40대에서 30대로 내려왔어요. 왜 내려왔어요? 정부가 만든 거지. 그래서 빚내서 집사라 특례 대출이라는 이름으로. 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. 그 당시에 이건 뭐 정권을 꼭 탓할 게 아니라 기재부, 건교부, 그리고 우리 금융위, 금감원 정말 책임 있다고 생각해요. 한국은행도 책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. 지지난번 정권이죠. 문재인 정권 때 정말 문제 있었다. 또 이번에 또 윤석열 정권도 정말 너무 문제가 있었다. 이걸 갖다 계속 휘둘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것도 부족하니까 요새 뭐 하는 줄 아세요? 지분형 모기지를 또 하겠다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자기 돈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. 5억은 그럼 어떡하냐. 주택금융공사에서 그냥 공동투자자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또 싸게 돈을 빌려주도록 하겠다는 거예요. 정말 너무합니다. 너무해요. 그렇게 해서 누구를 돕는 거예요, 이게.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 도와주는 거예요. 무주택자 도와주는 거예요. 그거는 그나마 돈 있는 사람, 빚 갚을 수 있는 사람들, 그나마 부모 잘 만나가지고 금수저, 은수저 물고 나온 사람들이나 도움이 되지. 그렇지 않은 제가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은 전혀 엄두도 못 내요. 그래서 또 집값도 띄우면, 그러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제 다시 또 주거사다리가 더 이제 완전히 끊어진 상황으로 자꾸 내몰려서 정말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.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금융위원장 면담 신청까지 했어요. 제발 좀 만나달라. 그랬더니 뭐 그 담당 과장을 좀 먼저 만나시라. 비서실에서 그래요. 담당 과장한테 전화를 내가 지금 수십 번 했어요. 수십 번. 안 받아요. 난 도대체 제가 대학 교수하면서 제가 여러 곳 제가 전화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전 대통령부터 전 그 누구도 저는 무섭지 않은 사람인데 전화를 받아야 뭔 얘기를 하지. 난 도대체 이 공무원 조직인데 이 도대체 국민의 전화를 안 받는 조직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. 야, 정말 대단한 조직이다. 이거 혹시 들으시면 좋겠어요. 정말 그렇게 가지고 정말 망가뜨려.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. 이런 거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가계부채 또 띄우는 겁니다. 아미르 수피라고요.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인데 최근에 스탠포드 체어 프로페서로 옮겼더라고요. 이분 연대에서 수여하는 무슨 상이 있어요. 전 세계 최고의 뭐 마치 노벨 경제학상처럼 이렇게 주는데 한 1억 부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그걸 못 받아서 좀 아쉽긴 한데, 이분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. 제가 한 얘기 똑같이 해요. 한국은 너무 가계부채 많이 늘어났다. 집값은 너무 많이 뛰었다. 이게 한국 경제에 정말 엄청난 족쇄가 된다. 이게 곧 터질 수도 있고, 안 터져도 소비가 살지 못하고 주가시장도 계속 죽을 수밖에 없고, 주식시장이 저평가가 왜 됐어요?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가 있으니까 안 된 거지. 그걸 마치 모르는 것처럼 뭐 주식시장이 뭐 저평가됐다는 둥, 그래서 뭐 띄우겠다는 둥. 아니, 자기들이 부동산 다 띄워놓고 돈이라는 게 다 한계가 있는데 100 중에 80이 다 부동산에 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? 미국 같은 건 거꾸로 해요, 반대로.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오르죠. 이런 상황을 계속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,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 그냥 우연히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.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았다 그거. 한국도 그거 한다더라. 이건 변형된 또 가계부채를 높이고 집값을 띄우는 거라,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이분이 또 이야기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못 믿겠으면 아미르 수피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. 뭐라고 하는가 그분이
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도 하나 출판한 거 있어요. 빚으로 지은 집. 빚내가지고 집값 띄워가지고. 그래가지고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왔는지,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왜 터졌는지. 미국에 똑같은 짓 했거든요. 젊은 애들한테 빚내서 집 사도록. 서브프라임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. 신용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집 사라 싸게. 그러다가 이게 폭 터진 거거든요. 그거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에요. 제 말을 믿지 않으시면 그 책도 좀 읽어보세요. 그러면 제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. 일부에서는 뭐 그래도 또 뭐 공급이 또 안 늘어날 거야 또 이런 또 설레발 치는 분도 계세요. 지금 공급이 안 늘어나는 건 너무 당연하죠. 왜 안 늘어나요? 신규 분양이 왜 안 돼요? 아니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은 앞으로 부동산 경기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분양해서 돈 벌려고 하죠.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. 그래 뭐 그래서 뭐 앞으로 뭐 1, 2년 뒤면 뭐 이거 신규 입주하는 그 가구수가 줄어드니까 뭐 그러니까 집값 오를 거야. 제가 볼 때는요.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상품하고 달리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이 두 가지예요. 하나는 신상품이고 하나는 세컨 핸디드.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자동차도 보면 중고 자동차 있잖아요. 집도 마찬가지로 새 집 있고 중고 집이 있잖아요. 근데 중고 집이랑 기분 나쁘시니까 기존 주택. 이 매물이 지금 사상 최대예요. 2022년 수준에 비하면 거의 2배예요. 서울 강남까지 포함해서.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이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격차가 굉장히 커졌는데요. 과거에는 이 서울이나 핵심지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렇게 좀 갭매우기라고 해서 이 지방도 따라서 조금 올랐었는데 요즘은 좀 그게 없어진 듯한 모습입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보시나요? 일단 뭐 시장 경제적으로 보면 당연히 뭐 그렇게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. 당연히 뭐 인구가 주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사람들 인구 소멸이 좀 상대적으로 덜 일어나는 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는 있겠죠. 다만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. 그것도 레벨에만 두면 그냥 제가 볼 때는 똘똘한 한 채도 없어요. 근데 똘똘한 한 채를 수요하는 그런 정책을 문재인 정부 때도 만들었고 계속 그때 똘똘한 채가 그때 나온 이야기예요. 지금도 똘똘한 채를 계속 선호하도록 계속 윤 정부 때도 똑같이 했던 거죠.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 이런 것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와보시면 제가 요즘 뭘 하고 있냐면 대통령 선거를 이제 앞두고 이렇게 해야지만 됩니다. 우리나라 정말 절대 위기 상황인데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초저출산율을 극복해서 인구 고령화 문제를 좀 그래도 좀 속도라도 좀 늦추고 그래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좀이라도 좀 덜 망가지게 할 수 있겠느냐. 첫 번째. 두 번째가 어떻게 하면 이 부동산에 전부 다 돈이 가 있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을 좀 바꿔가지고 이 돈이 주식시장 미래 먹거리 투자로 갈 수 있도록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또 이제 세 번째 뭐 교육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한번 와서 좀 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이 있고 또 세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. 대표적으로 세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OECD 회원국이라서 OECD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. 그럼 OECD 국가들이나 우리나라나 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 두 가지 종류의 세금을 내요. 하나는 처음에 살 때 취득세,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. 그래서 그걸 두 개 합해서 이제 거래세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. 그거 말고 이제 평소에 갖고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재산세, 또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보유세라고 해요. 그럼 우리나라는 보유세는 너무 낮고 거래세는 너무너무 높아요. OECD 국가 중에 단연코 1등이에요. 2등하고 2배예요. GDP 대비로 볼 때. 절대 규모가 아니라 GDP 대비로.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거래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. 내가 팔으려고 해도 내가 이익이 좀 남고 아니면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거 팔고 내가 좀 교회를 좀 나가려고 해도 이거 팔으면 내가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이 없어져 버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. 반대로 이제 그 재산세 같은 거 매년 내잖아요. 매년 이렇게 내는데 이게 OECD 국가 중에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. 얼마나 많이 나냐면 제가 이 책에서 제가 또 자세히 써놨어요. 계산은 굉장히 복잡해요. 그래서 거의 비슷한 미국의 300만 불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42억짜리예요. 그러니까 미국은 콘도라고 하잖아요.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300만 불짜리 집하고 콘도하고 우리 강남에 42억짜리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의 그 재산세는 한 1,7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. 제가 계산해 보니까.
근데 미국은 우리 원화로 계산하면 딱 10배예요. 1억 8천만 원 정도 돼요. 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올리자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OECD 평균까지는 좀 올려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거예요. 이거를. 그 대신 거래세는 좀 낮춰주자. 취득세, 등록세, 그리고 또 양도세를 낮추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? 뭐 똘똘한 한 채? 값이 엄청나게 비싸네. 내가 굳이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데 내가 이제 퇴직도 하고 그래서 난 거기에서 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. 그러면 교회로 나가서 좀 싼 집 살면 내가 그러면 더 여유 있고 세금도 덜 냈는데 또 내가 집을 내가 팔면 그러면 내가 거기서 엄청난 이득도 볼 수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노후 대비도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꽉 틀어 막은 거예요.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, 저는. 그래서 이것만 풀어줘도 그러면 제가 아까 부동산 매물이 이 아파트 기준이에요. 아파트 매물이 서울 같은 게 한 9만 채 정도 나왔다고 하던데 아실 부동산 포털에 보니까 요즘에 좀 그게 떨어졌다고 해요. 지난번 말씀드리니까 또 어제 그 뭐 풀었다 다시 또 뭐 묶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됐는데 장기적인 추세는 이게 계속 내놓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. 사람들이 앞으로 이게 집값이 오를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신규 아파트 분양하는 것만 공급이 아니라 기존 아파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이 또 공급이고 그게 더 중요한데 그것도 점점 더 많이 나오는데 그게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좀 바꾸면 좋겠다. 그래서 제가 양쪽 뭐 아니면 뭐 세 곳인가요? 이렇게 뭐 대통령 후보분들께도 사실은 이 책을 좀 꼭 권해드리고 싶고 또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 정책 시리즈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고 했는데 바쁘시니까 못 보면 정책 참모들이라도 좀 보시면 좀 좋겠다.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부동산이 좀 침체기로 접어든다면 좀 가장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높은 지역이 있다면 어디라고 보세요? 그건 알면 뭐 제가 여기 안 오죠. 그건 몰라요. 그걸 맞추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떴다방이나 리딩방 이런 거라니까요. 저는 그렇게는 안 한다니까요. 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. 그리고 또 언제 주식 가격이 폭락해요. 언제 뭐 집값이 확 폭락해요. 당장 제가 맞추면 점쟁이고 그럼 그거 하고 있죠. 제가 완전히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.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인 추세라는 게 있다. 여러 가지 그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입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스스로 좀 잘 판단하시면 좋겠다. 지금 잘못해가지고 그냥 누가 이렇다더라 해서 그냥 쫓아가면 안 된다. 지금 뭐 제 친구도 누구 한 분이 뭐 자기 딸이 막 집 산다고 아빠한테 돈 좀 내놔라. 또 돈 나중에 한 70%가 전부 다 돈 빌려서 하겠다는 거예요. 야 이거 정말 미쳤구나 미쳤어 이거. 예?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뭐 무슨 뭐 미국도 그렇다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. 제가 뭐 시간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하는데 제 책에 다 많이 써놨습니다. 그렇다면 부동산 초보자들이 지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. 한 가지만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에요. 무슨 투자 전문가가 아니고요. 저는 그냥 평생 그냥 두 채 가져본 적이 가끔 있었어요. 그냥 뭐 옮겨가면서 그냥 한 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그거 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저는 뭐 그거 말고도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주식이나 예금이나 아니면 뭐 또 연금도 있고 그래서 그냥 또 둘도 또 맞벌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편인데 한 곳에 올인하면 안 된다.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. 그냥 전체 자산의 한 7, 80%를 다 집 한 채 전부 다 올인해놓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돈까지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 예전에는 그게 잘 먹혀 들어갔는데 앞으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그냥 정부가 뭐라고 하든 아니면 이 유튜브 아니면 뭐 부동산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좀 판단을 하시면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게 집 사는 것도 투자예요. 이거 그냥 이거 뭐 이런 분도 계세요. 나 집 한 채는 이래저래 내가 있어야 되지. 아니죠. 내가 사서 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전세로 있을 수도 있고 월세도 있고 어떤 게 좋을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. 그냥 나 집이 필요하니까 그냥 딱 살 거야. 그것도 어느 지역 무조건 강남이 뜬다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.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고 어떤 특정 지역 막 집값 띄우는 그런 역할을 하지도 않아요.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뭐 이러한 채널에서 정말 공부 많이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도 많이 좀 기왕이면 막 이렇게 분위기 잡는 데 말고요. 그런 거 가서도 많이 보시면 좋겠고 특히 이현웅 교수의 경제 포럼은 정말 제가 장담합니다.
경제학자로서 제가 뭐 평생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국제기구에도 제가 뭐 예전에 유엔에도 있었고 뭐 에펙에도 있었고 또 외국의 유수의 대학들 뭐 개요 대학이나 뭐 호주 멜번대나 아니면 캐나다 UBC나 이런 데 가서 다 강의하고 연구 다 했던 사람이에요. 실제 연구 실적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.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와서 한번 보시면 아 이렇게 이런 정보가 있었나? 그래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해요. 다만 이제 제가 다른 막 젊은이들이 막 팔팔 뛰면서 이렇게 막 분위기 잡고 이걸 잘 못해요. 약간 꼰대기가 아직도 있겠죠. 저도 그걸 막 탈피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그런 거 좀 공부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책도 많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. 또 창피해서 책 들지는 못하겠네요.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시고 정말 성공하는 투자자, 행복한 투자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네.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